우리 교회에서 가장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데, 그래서 새로운 약이 나오면 이제 저를 대상으로 항상 실험을 해요. 알레르기 비염에 특효가 있다, 뭐, 어떤 분은 뭐, 뱀탕이 좋다, 우리 목사님은 그 한의학을 가지고 저보고 그 동의보감 나온 대로 성태라고 하죠. 메밀 껍데기. 그 한약골목 가면 메밀 껍데기를 팔거든. 그걸 뭐 섞어가지고 달여서 먹으면 뭐 그럴듯하죠. 메밀 껍데기가 뭔가 이래. 그리고 또 뭐 수세미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생긴 게 비슷하잖아. 구조가 뭐 그런 것도 해보고요. 하루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우리 교회 어떤 누님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알레르기 비염이 낫는가 하면 오렌지를 레몬인가? 그 레몬을 생과일을 레몬을 그 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뭐 이렇게 된 거 말고 레몬 과일을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대로 마시라는 거야. 그걸 몇 달만 하면 낫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레몬 한 박스 사다가 한 박스 한 몇 박스 사가지고 그걸 아침마다 이제 내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거는 내가 레몬 트라우마가 생겼다. 며칠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또 알레르기 비염에 뭐 특별한 약이 개발됐다고. 그 효과는 있었어요? 없지. 뭐 암에서는 또 뭐 와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 있잖아. 내가 호주지 강의 듣던 엄마 중에 암에 하는 엄마가 있었거든. 그 엄마가 이제 지금 우리 아파트 살아. 우리 교회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엄마가 또 뭐 암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뭐 장이 문제 장이. 그래가지고 뭐 장에 뭐 균이 어떻고 뭐 이 균이 뭐 어떻기 때문에 뭐 장에서 소화된 뭐 영양분이 간으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암에서 또 개발한 뭐 이상한 것도 난 돈 주고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암에서 나온 비타민하고 뭐 그것도 또 열심히 먹었잖아. 그래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 들은 어떤 엄마가 야 암에 하는 거야. 서울에서 암에 비타민 하나 더 보냈더라. 선생님 강의하시면서 비염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 듣고 그 옛날에 내가 먹던 거를 내가 차마 그거 먹어도 상관 없다라 이 소리 못 하잖아. 그 마음 너무 고맙잖아요. 유튜브가 희한하다니까. 저는 이야기했죠.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던 거가 작년 김장철에 김장해가지고 김장을 한 박스 보냈대. 이번에 또 다른 놈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전에 남편 끌고 대구 내려왔던 거야. 저 겸이네 집에 와가지고 외장 카드 하나 들고 와가 DVD 다 복사해가 그것만데 암이 하여튼 저는 호설지 강의하면서 진짜 호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항상 제 마실 것을 신경 써주고 요즘 비타오백이 좀 한국 같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저 비타오백이라는 언니 있잖아요. 저 좀 6년 7년 되거든. 제가 오늘 날 비타오백이 맛있다고 그랬더니 원래 바카스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딱 그날부터 자기 대학로 비타오백이라고 짓고 우리 카페 대학에 비타오백이잖아요. 그걸 매일 강의 때마다 지금 6년째 비타오백 사오고 6년 안 됐나? 감동되기 전에. 근데 저 언니 이전에 이미 옛날에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엄마를 떠나서 친척집에 이제 가게 될 때 기차 안에서 내가 그 삶은 계란 엄마가 사준 이야기 했어요.
했어? 네. 그러면 진짜 그 당시에 서문시장, 아니다, 이거 공장 다닐 때구나. 공장 다니면서 이제 남편 없이 사명개를 키우느라고, 정말 단돈 10원도 절약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기가 도저히 이제 이 사명개를 키울 형편이 안 돼가지고, 형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라도 전주에 있는 안경점에 이제 사원으로 취직했어요. 너무 친척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둘을 키우다가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때 섬유공장이 이제, 우리 엄마가 근무하는 그 공장은 겨울이 되면 일감이 없어요. 이걸 그 일본말로 희마진다 이렇게 말해요. 희마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감이 없어서 겨울만 되면 공장이 문을 닫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이제 자기 원래 전공이 아닌 다른 섬유공장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두 아들을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하고 제 동생은 이제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게 되는데, 저는 큰 외삼촌 집에,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 3학년 2학기인가? 가게 됐는데, 4학년 2학기인가? 그때 우리 엄마가 이제 열차 타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 우리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돈을 과감히 썼다니까? 홍익회에서 파는, 홍익회 알죠? 퇴직 철도 공무원들의 단체. 요즘도 계획대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철도 공무원 가족들이에요. 그 홍익회에서 파는 삶은 계란 3개 되고, 그 철도 이제 객차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막 외치거든요. 삶은 계란 3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처음으로 그 삶은 계란을 3개 100원짜리 사가지고, 엄마 1개, 동생 1개, 내 1개. 우리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죠. 이거 웬일이고 하면서.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때 엄마 마음이 조금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 저는 애 어린이집 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여름에 1박 2일로 어디 충청도 어디에 뭐라 하노, 여름에 가는 거. 응? 캠프 하죠. 그래서 뭐 촛불 켜는 거 부모님한테 편지도 쓰고 뭐 이런 거 어린이집에서 처음 하더라고. 그 1박 2일인가 뭐 2박 3일인가 내가 보냈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애가 너무 보고 싶고 막 울면서 보냈다니까. 야, 근데 이 자식을 자기가 못 키워가지고 친척집에 보내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엄마 마음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철이 든 거죠, 이렇게 조금씩. 그래가지고 호쇼한테 그 이야기를 옛날에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하여튼 내가 물릴 때까지 삶은 계란을 강의 들도 올 때마다 삶은 계란을 그래가지고 이제 삶은 계란 이야기 안 하잖아. 아이고. 근데 제가 참 진짜 복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 엄마들 만나서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이 치유되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내가 제 인생 스승을 만나서도 많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졌지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교회 앞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형제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세한 이야기를 내가 목사님 앞에서 다 할 수도 없고 교회 앞에서도 중요하고 굵은 대목들은 내가 감정을 많이 했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다 내놓을 수는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혈전에서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서 엄마도 관계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원래 11년째라고 그랬죠. 지난 10년 동안 그 어릴 때 뭐 상처, 기억, 뭐 연민, 뭐 이런 거 많이 아니게 절망 뭐 이런 거 많았겠죠. 물론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이상하게 그걸 엄마들이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저보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넉넉한 사랑으로 저를 다 덮었어요. 저는 옛날에
아프면,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아프셨잖아요. 아프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아프시니까 항상 그때 진짜 어려운 형편의 엄마가 아버지 아플 때마다 그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하고 포도 통조림, 이걸 늘 이렇게 식사 비슷하게 이렇게 막 주고 이러더라고. 내 애기 때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내한테 돌아올 몫이 없죠. 그래서 내가 한이 맺혔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 어른 돼가지고 커서 아프면 복숭아 통조림하고 포도 통조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상했나? 나는. 제가 또 어느 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언니 것도 이제 복숭아 통조림, 포도 통조림 얼마나 많이 저한테 사다 주는지. 이제 그것도 이제 물려가지고. 물려야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상처가 다 치유된 거죠.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갑자기 이런 얘기 안 하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 우리 레모네이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훨씬 더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로 이거 심리학에서 이런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호 치유?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집단 상담 이런 거 받아봤어요. 그 PT나 뭐 FTP나 뭐 이런 부모 역할 훈련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이제 심리학 같은 데 집단 상담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조금 있긴 한데 단도박 모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기법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쭉 둘러앉아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교회를 말 간증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함께 치유해가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눈물 다 그쳤어. 눈물 날 때 줘야지. 오만 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거의 40대 후반대 엄마들이 이제 초기에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오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요. 처음에는 제가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네가 뭐 전도하러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여튼 많은 말들이 있었죠. 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니까 뭐 사입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 뭐 수많은 이렇게 오해 또 버림 저를 버리고 떠나는 말이 진짜 많아요. 막 진짜 감동적인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도 얼마 전에도 그랬죠. 그 엄마 언제 뭐 이번 학기인가 지난 학기인가 모르겠네. 여기 현역체 나오던 엄마인데 제 강의를 듣다가 자기가 너무 감동하고 또 남편과 관계가 너무 절망적이고 안 좋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뭔가 이렇게 깨닫고 이래가지고 그 비 오는 날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커피숍에서 막 울면서 똑똑한 엄마야. 그것도 경제 화학과인가 나와가지고 수성구에서 유명한 화학 과외하는 전문 강사인데 그때 한 그룹이 같이 왔잖아. 그 밤에 비 오는 날 찾아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은 소감도 이야기하고 자기 깨달음도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제 인생의 멘토예요 하면서 말 익하고 내가 뭐 우리 교회 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면서 거기 어디에요? 개사팀은 교회를 못 뛰면은 네이버 검색해 보지만은 그날 새벽 2시에 갑자기 카톡이 왔잖아. 저는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했는데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이상한 교회네요 하면서 저 친구 단절하고 있다.
없어요. 절대 안 했어요. 카스 친구 끊고. 이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던 엄마, 일반 교회를 다니던 엄마라서 일반 교회에서 주입받은 어떤 선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는 속상한 건 아닌데, 하도 그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인생이 정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먼저 들어와 있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도 많고요. 하여튼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엄마들 저를 신뢰하고, 어떤 엄마는, 지난 우영특강도 같은 그 엄마 있죠. 애기, 대학 1학년짜리 애 데리고 왔던 엄마. 그 엄마는, 의심이 진짜 많거든. 잠순에서 이제 제 글을 몇 년 동안 쭉 추적해서 읽고, 이제 저를 신뢰해서 제가 호실지 강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10년 전에 호실지를 찾아왔어요. 수성구 시지 사는데. 남편이 경찰관이라. 그래가지고 제 강의를 쭉 한 3년인가 들으면서 간을 보더라고. 저기 신뢰할 만한 인간인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는 네이버 검색하고 조사하고 막 그래요. 네이버 검색해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거나 검색해 보면 전부 이제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비난하는 이야기 근거가 기독교 카페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2단 전문 카페가 있어. 그 카페 운영자의 견해를 전부 가지고 포는 거거든요. 그 2단 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아주 유명해요. 이인규 권사라고 감리교 권사님인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도 텔레비에 막 나오더라.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 때문에 막 도대체 구원파가 뭔가 이런 특집 하니까 2단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2단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까지 성장한 분인데 이인규 권사라고 저보다 8살 많은 분이에요.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되고 이제 제가 이 교회를 할 수 없이 다니게 됐죠. 그전까지 저는 마르크스주의자였거든요. 제가 속했던 조직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네 들어봤어요. 젊은 엄마들 못 들어봤을 거라. 80년대 우리 사회를 가장 떠들썩하게 급진적 조직. 노동자 시인 박노해라고 알아요? 네. 그 박노해가 소속해 있던 조직이에요. 박노해가 우리 조직의 중앙위원이었거든. 박노해 와이프는 이화여대 나온 약사야.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 중에서 가장 좌파예요, 좌파. 우리 마누라 애 버리고 도망만 안 갔으면 전 지금도 거기서 놀고 있었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이니 진보정의당이니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볼 때 다 우파야, 우파. 그래서 제가 투표를 못 하잖아요.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노무현 정치적 태도나 성향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는 좋아하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노선이죠. 그러던 제가 이제 우리 마누라가 애벌도 도망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가 코 끼어가지고 이 이야기 했죠. 우리 와이프를 이제 지금 우리 형의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 목사님 우리 엄마가 하도 막 울고 쫄라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상담하고 설득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지. 그런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내 이 교회에 끌려나가게 됐죠. 처음 나가서 보니까 완전 인생 실패자들 집합소 같더라고. 내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뭐 이래야 되지. 종교는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종교는 인간의 관념의 투사다.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신이라는 관념을 밖으로 외화시킨 것. 이게 종교는.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정통교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대구의 비산동에 있는 비산동교회라고 있거든요. 정통장로교회. 그걸 버리고 내가 운동권에 출신했잖아요. 그래, 신이 보이나? 신이 증명되나? 관념이잖아.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운동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 인생을 걸려고 생각했지. 근데 우리 애 이름을 명령이라고 지었다 했죠. 혁명가라고, 아빠의 대를 이어서 혁명가가 되라고.
우리의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빠 지도에 혁명가라고 썼어요. 우리는 2살, 3살 때 항상 머리에 빨간 머리띠를 메고, 여기 노동해방이라고 쓰고, 저하고 같이 전국 노동자대회 이런데 전국 집회 다니고 그랬잖아요. 전 대구에서 알아주는 빨갱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고, 이번에 달서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김학기라고 있어. 머리 하얀. 그건 내하고 동기예요. 그 계대 출신 운동권이야. 내가 같이 일했다니까. 그 친구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올라갔죠. 대구에 있는 이제 운동권 선배 이강철이라고 있는데, 대구 운동권이 대구죠. 이 강철이 우리가 모시고 같이 실무를 같이 하던 사람. 이번에 달서구청장 출마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머리가 하얘져서 못 알아보고 있어. 내가 맨날 같이 다니고 전국을 돌던,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정당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88년 총선 때, 제야 인사들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국회의원 후보 출마할 때, 김대중과 김영삼이 꽉 잡고 있을 때라서, 우리 제야 운동권 후보들한테 공천을 안 줄 때요, 국회의원 후보로. 그래서 운동권 선배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당을 만들었어요. 물론, 다 떨어지고 해체했지만, 제가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잖아. 무슨 이야기가 되려고 있냐, 그래. 그렇게 살 텐데, 명의 이름도 그래 혁명가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아무도 놀림받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구청에서 이름 살짝 바꿨잖아요. 명혁이라고. 마침 자기 사촌 형들 이름이 명수명문이라 명자 돌림이야. 저는 교회하고 절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누라 애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뭐 마르크스 주의고 나발이고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때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아이한테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내 인생을 다 내려놨죠 그날. 20년 전 1994년 1월달 내가 처갓집에 가서 막 한 추운 겨울에 94년 1월달에 처갓집 앞바닥에서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빌었잖아요. 사실은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김씨 집안하고 더 이상 인연이 끝났다 하고. 아이고. 정말 그때는 내가 뭐 꾸민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빌었거든요. 내 자존심이 뭐 큰 내려놓고 내 어릴 때 트라우마, 내가 아빠가 없어서 인생을 참 험하게 살았던 그것을 내가 또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빌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절망하고 이제 그때 34살 1월달에 제 인생이 끝났죠 사실. 캄캄했어요. 앞이 안 보이고. 그렇게 절망이 찾아오니까 그래서야 내가 운동권 한다고 버렸던 신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신한테 기도했잖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혹시 계시면 제가 참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굵은 동안줄을 내려다가고 기도를 못하겠고 혹시 썩은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좀 내려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썩은 새끼줄이라도 한번 붙들고 내가 살아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썩은 새끼줄 같은 우리 형의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형을 따라서 이렇게 이 다니던 1년 된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 친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노인이 막 울면서 막 목사님 막 붙들고 막 빌었다잖아. 제발 우리 둘째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엄마 같아요.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나선 거죠. 예,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 번만 만나보고 가라. 그때 우리 와이프는 저기 시 아주머님의 그 목사님이고 시어머니 다니고 이러니까 가끔씩 이제 시어머니한테 우리 며느리를 보여주러 2살, 3살 때 몇 번 교회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나 봐. 우리 와이프가 사회선생이에요, 사회선생. 그때 처음 교회를 보더니 우리 와이프가 처음 드는 생각이 야 이건 제2의 종교교회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 자기가 알던 기독교하고 다르구나. 그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대. 근데 이제 부르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한번 간 거죠. 자기 속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갔대요. 갔다가 들은 말이 그거였죠.
모든 사람들 저를 손가락질하고 이랬는데 우리 형이 저보고 뭐라 했다고요? 네가 인간 되는 건 고철 나무에서 고철에서 꽃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막 형, 우리 형처럼 뭐라 했잖아요. 니는 빨리 도망가서 네 인생을 살아라. 애가 불쌍해서 도망을 못 가면 애 대신 키워줄게. 이렇게 우리 형수가 말했다니까. 저를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겠죠. 노름 중독에다가 막 그때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못 쳐다보겠어요. 눈에는 막 도끼 막 이런. 옛날에 20년쯤 전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지존파 사건이 하게 생겼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불타는 20대 청년들이 막 자기 아지트에다가 막 뭐 이렇게 뭐 용왕론을 만들어놓고 사람들 죽여가지고 거기서 뭐 끈적을 없애고 막 그 지존파의 보스 그때 24살인가 이랬거든. 그 불우한 청소년이냐 걔가 그 검정고시하고 이래가지고 막 바로 자꾸 내가 똑같더라고.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있잖아요. 제가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별명이 옛날에 독사였어요. 독사. 당구장에서 내기당구 치고 밤새워가면서 내기당구 치고 카드 포카치를 다니고 하우스 들락날락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돼 있지만 그때 그 영감이 우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저하고는 거의 뭐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냥 제 행위나 이런 걸 평가해서 저건 인간 안 된다 다 해도 손가락질하고 우리 엄마도 막 안타깝긴 하지만 네가 왜 그래 사노 막 우리 엄마는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내가 인간 안 되니까 그 운동원 하느라고 직업도 없죠. 청와대 그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죠. 뭐 하여튼 수배 뭐 이런 걸 반복하고 이랬으니까 정규직이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맨날 속상할 때마다 저보고 막 신학교 가서 목사라고 돼요. 그런데 우리 그분이 우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이렇게 했다고. 그 세상에서 우리 와이프가 처음 들은 말이죠. 자기 모든 주변 사람들과 상담해도 다 그래 빨리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당신이 무슨 평강공주입니까? 하면서 소형노원기를 가방에 넣어 다니래. 변호사 사무실에 사는 조건이 합의금을 안 해주면 폭언이나 이런 걸 할 때 그걸 이제 증거로 녹음했다가 네.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우리 와이프를 회유하려고 우리 명의 데리고 나가서 불쌍하지 않냐 하고 막 설득하고 이럴 때 핸드폰에다가 소형노원기를 넣어 다니고요. 나중에 보여줄 때 나중에 많은 노원기 교동에서 샀대요. 그런 지경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저에 대해서 희망을 제시할 수 없는 저도 제 스스로 저를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사람이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이 말에 우리 와이프가 바로 돌아오면 참 이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바로 목사님한테 말 데리고 하기를 그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익하고 떠났다니까. 이거 우리 엄마는 많이 들은 이야기가 좀 재밌긴 한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와이프가 시골에 있으면서 계속 그 말이 생각나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계속 내가 자기가 들은 말이 아니거든. 변호사 사무실 가거나 아주머님을 만나거나 주변 절친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다 빨리 헤어져. 그때 빨리 헤어져라는 인간들 중에 우리 와이프의 대학 동기들 4명이 있어요. 아주 절친한 애들인데 그때 다 빨리 헤어져. 근데 그 인간들 지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와이프 우리 장모님 돌아갔을 때 상가 조문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와 상도씨 갈수록 중후하게 늙어가네요. 그 중에 한 와이프 지금 우리 와이프 친구 우울증 걸려가지고 저한테 상담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수의 눈앞에서, 그래? 오히려 원수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 이런 게 원수죠, 원수.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게 사탄인데.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이 있죠.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이런 태도 선악과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는 어떤 경향,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옛날에 다 헤어져라 카드 그 옆에 애들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다니까. 이거 웃기잖아요.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일주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말이 생각나서. 우리 목사님이 보증했기 때문에. 상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그 말에 힘을 입어서 다시 처가에 어른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전가를 보내가 한 번 더 빌러오라 했어요. 그 제가 두 번째 또 빌러 갔잖아요, 저같이. 그것도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가게 됐어. 이 목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전화 왔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미리 이제 저한테 기뜸을 했죠.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하거든 꼭 말 한 번만 들어봐라. 내가 워낙 말 안 듣는 사람이거든. 전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예비군 훈련도 안 받으러다니 국가의 말도 안 들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 안 받아가지고 기소중지 때리는 것도 모르고, 어느 날 내가 경찰에 불신검문에 잡혔잖아. 그래서 내가 국가헌법으로 잡힌 줄 알았어. 나중에 뭐 예비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예비군 훈련 안 받아가지고 기소중지대가 잡힌 거야. 그 정도로 내가 많이 말을 안 듣거든. 지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 그 얼마 하도 불안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혹시 그 이엘레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엄마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달라고. 저는 그때 새로 썩은 새끼줄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엄마 전화 아니라도 내가 말 들었을 텐데.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저같집에서 전가에 왔는데 한 번 더 빌려오라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그 전에 이미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다 빌어봤잖아요. 내가 혼신을 다해서 내 짐승처럼 물부짖으면서 빌었거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전에 가서 빌어봤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럼 내가 한 자매를 보낼 테니까 그 자매를 따라가라 이러더라고. 그 자매가 한 명 왔어요. 제 따라가려고. 내보다 한 살 많은 진짜 보잘것없는 어떤 아주 동네 아줌마라. 그래서 내가 너무 허탈하더라고. 나는 지금 문익관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나 백계환 선생이나 김근태, 장기표, 이부영, 이재호 뭐 이런 운동권 대선배들을 따라 살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따라가도 이강철을 따라가야 돼. 이런 동네 아줌마를 따라. 근데 내 인생이 끝나고 나니까 뭐 창피고 뭐고 없어요. 동네 아줌마를 따라서 내가 우리 처갓집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60살 많은 처 할머니께서, 제가 그때 34살이었는데, 처 할머니 94살이었어요. 그 처갓집에 카리스마인데, 이분이 딱 보더니, 이제는 기집까지 데리고 오냐?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 이제 사전 설명을 했죠. 이 아줌마가 옛날 우리 명혁이 어릴 때 놀이방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혁이 엄마랑 유일하게 접점이 있는 이 교회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간 거야. 그래서 다 사전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오해를 풀고, 이번에는 이제 마당에서 비는 게 아니라 안방에 들어가서 비었죠. 안방에 들어가서 94살 된 할머니한테, 이분은 1900년생이고 나는 1960년생이거든. 딱 60살. 한 갑자 차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물불을 가릴 게 있어요. 뭐 할머니고 뭐 할아버지고 뭐 무조건 빌어야지. 그래 안방에 들어가서 물 불고 또 빌었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종이하고 인주를 가지고 오사 각서를 쓰래요. 그래서 6가지 각서를 썼잖아요. 각서를 쓰고 손도장을 찍고 우리 학교가 돌아왔어요. 그 각서의 내용이 지금도 생각나. 첫째,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다시는 밥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6가지를 쓰는데 5가지가 다 이런 항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 내가 쓰면서도 양심이 찔리더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나는 그때 이미 중독이고, 마지막 하나가 뭐 있는 줄 알아요?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겠습니다. 이건 뭐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학교 설득하면서 상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운동권 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하면서 상도를 공부를 시키겠다 이거야.
내가 검정고시하고 이런 거 이제 높이 평가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서울에 고시원 올라가서 그 고시원 공부를 하라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저거 했죠. 저는 지금 노름빛 깎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학교에 월급에 차압 들어왔죠, 은행에서. 그리고 우리 와이프 동료도 보증 섰다가 차압 들어왔죠. 우리 와이프는 학교 다니면서 개쪽 창피를 다 하고. 거기다가 뭐 사채 뭐 얻어쓴 거 뭐 이런 것들 전세 날렸죠. 그 사채 외에도 내 얼굴만 보고 돈 빌리는 동네 선배들 있다니까, 당구장 선배. 처음 만났는데 당구장 후배를 통해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저를 얼굴을 보더니 왠지 믿음직하다 하면서 바로 국민은행 서문시장 옆에 그 뒤쪽에 국민은행 그 대신동에 거기 데리고 가더니 현찰로 1,000만 원을 딱 빌려주더라고. 물론 이분은 이제 선이자, 고리, 사부 그러니까 1,000만 원 주면서 바로 40만 원 현찰을 뛰더라고. 그거 욕심 나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너무 파산하니까 이분 빚을 못 갚잖아요. 그래서 이 형 만나가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지금 노름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빚져 있는데 형님이 너무 뭐 속상하시면 저를 감옥에 쳐넣으시더니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형님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래 열심히 한 힘을 내보게 하면서 아이고 무슨 느와르 영화 찍는 것 같죠. 어제 내가 309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내 취향이 만든 영화 그 신의 한수 개봉한다 해가지고 신의 한수 이거 뭐 바둑 영화면서 느와르 영화 내 바둑 광이잖아요. 내 바둑 학원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옛날에. 하여튼 뭐 노름 바둑 뭐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또 남편 영화 보러 가고 싶다 하니까 또 따라가는데 자기 장르는 아니지만 그래 어제 갔는데 이게 영화도 아니더만 보니까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영화도 아니고 뭐 칼부림이 난무하고 뭐 느와르도 아니고 바둑 영화도 아니고 뭐 아무 근데 뭐 예매가 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 지금 속도 있어. 진짜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보고는요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가게 했잖아. 그래 내가 노름빛 때문에 서울에 고시원을 형편이 안 되잖아. 마누라 월급 차압 들어와 있고. 근데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지 목사님한테. 저는 지금 여차저차해서 도저히 형편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벌떡 일나지만 자기 옷에서 지갑을 뜯 거냐고. 얼마면 되겠냐? 그래 내가 그 전에 알아보니까 고시원비 한 달에 24만원 서울 신림동 가면. 그리고 식비가 고시원 식당에 식비가 밥 대먹고 하면 12만원 36만원이죠. 책값 기타 등등 용돈 하면 한 50만원 들어간다. 그리고 한 달에 한 50만원 좀 들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막 돈을 세워주면서 매달 말에 자매를 보내서 타러 오느라고 해서 나한테 50만원씩 저한테 장학금을 주더라고. 내가 어릴 때 청소년기에 그렇게 꿈꾸던 장학금. 내가 어릴 때 조선일보 보면서 우리 형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혼자 지 혼자 우리는 못 가는데 지 혼자 고등학교 가더니 대림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대학 입시를 잘하려면 신문을 봐야 된다 했나봐. 우리 집 다 찍어야 되는 편이 우리 형이 갑자기 고등학교한테 우리 집에 조선일보를 구독하더라고. 읽을거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놀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조선일보를 봤잖아. 했죠 전에 한자 해결할 때 조선일보 그때 한자가 막 들어있는데 내가 한자를 그때 모르면서 짐작하면서 막 읽었어요 신문을. 그걸 몇 년 하니까 나중에 한자를 다 읽겠더라고. 근데 그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니까 항상 독지가가 장학금을 쾌척하는 이야기 나와. 김밥 팔아가지고 평생을 모은 돈을 대학 도서관에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뭐 장학재단에서 부르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아우 씨발 부르청소년 여기 있는데 어디다 장학금을 내가 맨날 이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그때 어릴 때 항상 꿈꾸는 망상을 했어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독재가가 나타나서 김군 자네 머리는 좋은데 형편이 어려서 공부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돈을 댈 테니까 학교를 다녀보게. 내가 이게 늘 꿈을 꿨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인생에 공부하니까 항상 자기들 옛날 조상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왕을 고대하면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늘 기대한 거죠. 이게 메시아 사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사실 내 인생의 어떤
무엇을 기다릴 메시아.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뭔가 결핍하거든. 엄마들 막, 지난주에 우리 특강 듣고 이제 소감 이야기를 보니까 다 뭐 때문에 결핍하더라고. 애하고 관계, 뭐, 애 성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애 성적 때문에 또는 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결핍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 더 깊은 곳에 무엇이 부족한 거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이구 내가 34살에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잖아. 독지가를 만났죠.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독지가. 장학금 50만원을 주면서 내보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라는 거야. 근데 서울에 신림동 올라가서 고시원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그 목사님이 약도를 그려주면서 신림동 요 고시원에 가면 어떤 놈이 하나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거기 서울에 올라가서 고시원에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 막 약도 찾아서 막 덜레덜레 찾아갔잖아요. 웬 산적 같은 놈이 하나 기다리고 있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친구, 내보다 6살 어린 그 친구 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고시원 생활을 시켜요. 근데 공부 안 하다 하니까 갑자기 허리에 디스크가 왔어. 내가 맨날 간병이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 6개월 버티다가 디스크 걸려가 도저히 못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대구로 내려왔잖아. 디스크 걸려가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우리 형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녔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형이 자꾸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 우리 형 요즘 많이 인간됐죠. 부드러워져. 우리 형이랑 저는 뭐 옛날에 그때 20년 전에는 진짜 막 우리 형은 카톨릭병원에서 유명했어요. 간호사들한테 환자한테 못되게 하는 악랄한 레지던트로 유명했어요. 남들 상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성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형 신경외과 의사잖아. 왜 공짜로 치료받으라고 좀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허리 아파 뒤지더라고. 니 병원에. 그래서 바로 환자 가운 벗고 팽개치고 우리 형 맨날 방촌에서 신경외과 할 때 내가 가운 바로 던지고 나왔다니까. 내가 너희 병원에 다시는 안 온다. 진짜 우리 인간 안 될 형이나 저나 뭐 사회적으로 형은 좀 성공하고 저는 뭐 운동권 하고 고생하지만 성격적으로 둘 다 인간 안 될 그런 사람들. 사회적 불만이 가득 차고. 우리 형은 눈빛이 옛날이 안 됐어요. 그 디스크 걸려가지고 내가 우리 형 병원에 치료도 못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뭐 했는지 알아요?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벼룩시장 보고 중국 컴퓨터, 조립 컴퓨터를 하나 샀어. 486 컴퓨터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소위 소통, 세상과 소통하는 거. 은둔형 웨터리 청취,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PC통신 처음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인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PC통신이라고. 내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PC통신 들어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독학하면서 PC통신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음 아고라나 뭐 이런 데 있죠. 논쟁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논쟁하는데 참여해요. 그때 당시 하이텔 같은데 또는 천리아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논쟁하는 뭐 이런 데 플라자, 광장 이런 데 있어. 거기 가서 쓸데없는 논쟁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 딱 떠오른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밀어주고 기회를 주니까 이게 너무 내게 그 큰 감동이 오랬거든요. 그 이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세상에 한번 알려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로서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걸 PC통신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하이텔 안에 컴퓨터 선교회라고 있었어. 정통 기독교 어떤 목사가 PC통신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만든 동아리다. 요즘 말하면 카페죠. 거기 내가 잠입해 들어갔잖아.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내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내 말로 다 하죠. 내 경험을 통해서. 그때는 내 말로 못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쓰신 책을 내가 그 인쇄소 찾아가가지고 파일을 받아왔어요. 책의 원고죠, 원고. 파일을 그 어려운 기술로 변환해가지고 한글 파일을 바꿔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한 거야. 정말 알았어요.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말들을 내가 짤막짤막한 문단을 컨트롤 C에 컨트롤 V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그 네이버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운영하는 이단 전문가 이인규 검사님이라는 분이 그 컴퓨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의료기 도매상을 하는 분인데 기독교인이 감리교인인데 이분도 되게 할 일 없나 봐. 그래서 컴퓨터 선교회 그 게시판에 와서 저 같은 이단, 자기가 생각할 때 이상한 이단들이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이단들이 500개가 있다고 하죠. 그 이단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전부 퇴치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정통 교리를 가지고 막 반박하는 거지. 통일교도 오고요, 뭐 오만 여호와의 증인도 오고, 뭐 오만 한국교 이단, 불교도 오고, 뭐 다 와가지고 자기 견해를 막 피력하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적 교리를 가지고 퇴치를 해.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쫓겨나는 거라.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집요한 거죠. 설득력에서 퇴출당하는 게 아니라 지겨워서. 절대로 지치지도 않고 막 그걸 계속 하니까. 진정성 있게 막 글을 쓰자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대로. 통일교는 진짜 골 때리는 종교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그 합리적 논리가 있어요. 통일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라는 거 있죠. 아담이 하와 함께 먹었다는 그 과일. 그래?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성이라고 생각해요. 성. 섹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 하와가 그래? 원래 사탕과 간통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선명의 교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오염됐다 이거죠. 사탕과 간통했다. 영적 간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통일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문선명의 주례로 전부 결혼식을 다시 한다니까. 이걸 뭐 피가름이라고 불러, 피가름. 피를 이제 오염됐으니까 피를 세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피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영적인 피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인들은 무조건 다 결혼했던 사람들도 다시 결혼식을 해요. 그 채권 같은데. 빌려가지고 5,000명, 5,000쌍씩 막 결혼식 하는 거 알죠. 요즘 이름 바꿔가지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런 이름을 바꿔서 가정의 평화가 세계를 통일한다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 지방제 선거하면 그죠? 한때는 통일교 후보들이 다 지역구마다 후보로 다 나오고 이랬다. 이번 선거 때는 안 나오더만. 선거 비용 많이 날렸다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게시판에서 막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이 이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은 그죠? 기독교 교리를 그냥 계속 읊조리는 거라. 그러니까 토론이 안 돼, 토론이. 그러니까 통일교인이 지체가 나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희도 이인규 권사님도 다 하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니까 내가 지치지 않잖아. 컨트롤 C 단축키를 모르는구나. 요즘은 마우스로 뭐 블록 씌워가지고 복사하게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거 단축키 써야 돼요. 지금도 단축키 써야 돼. 알면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그 컨트롤 C, 컨트롤 V 내가 3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막 그 컴퓨터 선교회라는 그것이 완전히 막 들썩들썩 하는 거라. 야, 정말 놀랍다. 이런 견해가 막 등장하고 한번 와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전라도 광주에서 어떤 가족은 제 컨트롤 V 하는 거 그것만 보고도 자기 가족이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타고 그것도 티코로 전 가족이 저를 찾아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주고 그때 그 남편에게 끌려온 이 아줌마가 얼굴이 시커멓더라고. 남편은 관계가 너무 안 좋고 기독교인인데 근데 남편이 가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목사님과 처음 상담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 엄마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저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 남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막 감동적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이 와이프는 저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남편하고 사면서 뭐 하여튼 그랬나봐. 이 가족들 있잖아요. 그 후로 6개월을 일요일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티코를 몰고 그 죽음의 고속도로하고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타고 6개월 동안 우리 대구로 갔다요. 그 이분 때문에 지금 광주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광주교회가 지금 광주 모임이 있거든. 한 가족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옛날에 그래서 나중에 광주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우리 애들 또 체험학습 전라도 체험학습 가면 그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있어요. 컴퓨터 선교에서 막 시끌벅적하고 실제로 막 다른 사람들이 와보고 이러니까
이 컴퓨터 선교에서 놀래가지고 저를 제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명하면 자기들도 오점이 남잖아. 자기들은 이렇게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게시판을 열어놓은 거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누구든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토론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시판을 열어놨어요. 그 컴퓨터 선교 안에. 그 열린문이라는 게시판인데, 그 게시판에서 우리가 놀았거든. 근데 제명을 하면 스스로 명예에 먹칠을 하잖아. 그래서 저를 제명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공개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제가 35살, 36, 37, 한 3년쯤 되니까. 공개 토론을 하자.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토론을 못하잖아. 아는 게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내가 맘새 할 수 있지만, 뭐, 신에 대해서 뭐, 행복에 대해서 하자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뛰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저쪽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근데 또 안 하면 또 우리가 이상해지야. 제가 한번 부착하는데 안 본다 하면 벌써 뭔가 약한 비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큰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올라갈 만한 형제들이 없는 거야. 뭐 신학교 출신도 있고 목사 출신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면 다 때려치우거든. 뭐 영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목사 하다가 때려치우고 우리 교회 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선교사 하다가 뭐 지금 다 구두 수선하는 일 하거나 뭐 한약방에 취직해서 한약 따이거나 뭐 이렇게 각자의 이제 생계를 찾아서 사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올려보내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그런 교리나 뭐 신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배운 게 없어. 우리 삶을 간절하면 얼마든지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썩은 새끼줄 내려주기를 하는 게 기도하다가 내가 썩은 새끼줄 만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구원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뭐 말할 게 없잖아. 그리고 오늘 목사는 큰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정통 신학대학에 나온 형이 하나 있어요. 내보다 한 살은 형인데, 장로교 신학대학, 서울에 가면 장신대라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장자 신학교죠. 그 장신교 대학까지 나온 별명이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목사가 됐어. 김치현 목사라고.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도 유명한 부산의 원로 목사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장신대 나온 젊은 목사인데 이 대구에 있는 이상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때려치우고 대구 내려가서 사니까 이분이 그 정부 뭐지 1인자고 뭐 노회 뭐하면 이거 교단의 그 대표를 뽑는 이런 선거가 있어요. 이 뭐라카노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의 대표를 뽑는 이 선거가 있다니까. 자기가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사라 그 출마하려니까 아들이 이상한 교회에 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그 아버지 목사가 이 김치현 목사를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보냈잖아. 핑계는 간 치료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분이 이민을 가려. 그리고 우리 목사한테 막 상담을 했잖아. 막 울면서 나는 목사님하고 대구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저처저처해서 이민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형제들은 다 붙잡았어. 니 가면 안 된대. 그럼 우리하고 함께 살지. 여기서 살아야 행복하대. 근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 가라. 아버지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아냐. 그래? 네가 가서 토론토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점점 지켜보라. 이렇게 말했어. 이 형이 그때 토론토로 갔거든. 근데 신기하게 토론토에 교회가 생겼잖아. 이 형 한 사람이 가서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서 하나 딱 떨어지고 땅 떨어졌는데 거기서 막 민들레 밭이 생긴 거죠. 이 형 한 사람이 토론토 갔는데 토론토에 우리 교회가 생겼어요. 저도 토론토 교회 방문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형이 마침 친척 결혼식 때문에 그때 한국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걸 우리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야, 저 친현이하고 같이 가라. 공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대표로 이제 나는 사고를 친 당사자니까 할 수 없이 대표로 이 김치현 목사는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그 신학교 출신 목사로서 이제 대표로 공개 토론에 서울에 올라갔잖아. 올라가는 날 우리 파크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목욕 재개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서울에 우리 목사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삐삐가 왔어요. 그때 삐삐시 목욕탕인데 삐삐가 왔더라고. 그럼 또 거기가 빨리 와보래. 그 새벽에 목사님한테 삐가니까 목사님이 작전 지시를 내. 불안하니까
괜히 또 이단을 오해받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고 하니까 저보고 작전 지시를 했어요. 상도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뭐 아는 게 있어요. 야, 근데 그때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 속으로인데 상처받았잖아요. 혹시 묻거든, 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는지 묻거든, 그건 단정해라. 근데 다른 그쪽에 공격에 대해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는 뜻이죠. 작전 지시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이제 치현영이 같이 가니까, 김천 목사 같이 가니까 내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 김천 목사 같이 가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쪽에서 이제 기독교계 장로계 목사 한 분하고 이 감리교 권사하고 검사 농구하듯이 내가 올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얼마나 많은지 프린트물 이거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이 많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형광펜, 빨간펜, 파란펜 어떻게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지 막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검사 그 공소장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기독교계 유명한 잡지사에서 취재 나와있고 기자들이 장로계 유명한 잡지 2단 전문 잡지였어요. 교회와 신앙의 잡지. 거기에 내 얼굴 크게 실렸잖아. 그쪽에서 취재 나와요. 지금 그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올라와 있는 그 한국 대표하는 2단들 참 목록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 뭐 구원파 있고요, 뭐 지방교회 있고, 뭐 다락방 있고, 뭐 축축축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닌데 지금 문제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야기해요. 바로. 근데 나 말 나온 김에 그래가지고 공개통에 붙었잖아요. 교회 신앙의 잡지에서 취재 나와가지고 취재하고 사진 찍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검사 농구처럼 가지고 와서 막 조목조목 성경적, 비성경적이라고 막 따지더라고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인데 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은 이 치현영이 장로교 다닐 때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불렸거든요. 응?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뭐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성경 뒤에 찾아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 당황해가지고 또 막 읽어보다가 이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또 이 치현영은요 말이 굉장히 느리거든. 진짜 미남인데 그래. 그 젠틀하고 점잖은데 그 말이 굉장히 느려. 저처럼 발변이 아니에요. 어눌해. 그 옆에서 보니까 막 입술이 덜덜덜 떨리죠. 저쪽에서 막 하도 공격을 하니까 입술 덜덜덜 떨면서 그게 아니고요. 그 최선을 다해서 이명이 이제 우리가 만난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했죠. 근데 우리가 말한 그 진실성은 어디 간 데 없고 자기들 생각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걸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함께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그대로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기타 2단 하는 거 있어요. 제일 밑에 가면 기타 2단에 보면 우리 교회를 이 아저씨가 자기 멋대로 넣는 거야. 지방교회 아류 하면서.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뭐 혹시 뭐 이엘레 목사님 아세요? 뭐 대구교회 어때요? 하면서 물어보죠. 그럼 전부 여기서 퍼오는 거라. 그거 전부 제가 올린 거예요. 저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님 큰 낭패를 보게 됐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교회는 2단 소리 들으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2단 되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이 유병원의 구원파처럼 유병원의 구원파 요즘 TV 화면 자료화면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크죠. 태권도 막 이런 거 뭐 무슨 시범대에 보이는데 보니까 큰 실내 체육관에 태권도 시범단이 꽉 차 있더라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10만 성도를 자랑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뭐 2단 소리 듣지. 우리는 구멍가게 그러니까 2단 뭐 아직 2단 될 레벨이 아니라. 근데 저 때문에 2단 소리 듣고 있어.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린 자료하고 이 사람이 그걸 자기 교리로 뭐 나름대로 비판해놓은 근거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하이텔에서 만든 조그만 동아리가 있어. 왜냐면 그 컴퓨터 성교에서 자꾸 저를 제명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동호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동호회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목사 말씀 들으면서 제일 놀랐던 게 사람이 그래요?
원래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졌다. 이런 거야. 그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을 표현하고 그래? 서로를 살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라. 그걸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의 원래 목적이 그거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줄여가지고 합표사. 내가 운동권 있을 때 노차사를 좋아했잖아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알아요? 연세대 서울대 출신의 그 음악하는 애들 중에 안치환, 김광석 이런 애들 만든 그 옛날 노래패라고 하지 우리말 운동권 패로 노래패. 그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 있어요. 안치환은 다 알 거라. 근데 거기서 딱 힌트를 얻어가지고 합표사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것들이 나를 놀리면서 하는 말이 합표사 어디 있는 절이냐 기사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내 놀린다고요 일단 어디 있는 절이냐 자꾸. 근데 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논쟁을 했는데 그 자료도 지금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이 남산배로를 개원할 때 보성황실 사업을 그때 입찰받아가지고 우리 저 보성황실 사는 엄마도 있잖아. 그때 이야기가 좀 긴데 하여튼 우리 형의 개혁을 반대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우리 형 인수받은 빌딩에서 지하 2층에서 볼링장을 하고 있었어. 보성황실의 동대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볼링장이 지금 쫓겨나게 생긴 거라. 그러니까 우리 형을 음해한 거죠. 병원을 인수해서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보성황실에서 장례식장 반대 남산병원 개업 반대 운동을 몇 달 동안 했잖아요. 데모를. 그리고 우리 형 보성황실 주민들한테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어. 방금도 당하고. 그때도요, 남산병원 그 주변에 있는 그 일반 교회들이 그 지금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있는 그 제가 사고 친 거 있잖아. 그걸 전부 푸다가 남산병원 개원 반대 카페, 다음 카페에 다 올리고 그랬어. 그리고 바로 그 합표사 운영자인 김상도의 친형이다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떠들어가지고 저하고 우리 형은 완전히 나쁜 놈이죠. 그런 자료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거 가면 합표사 운영자 김상도의 친형 김상근 하면서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막 흥분해서 뭐 지금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근데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이 생각이 안 난다. 아니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많은 치유도 받고 사실 이렇게 했는데 수많은 상처도 받은 거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래 혹시 엄마들 중에 그래? 저한테 관심을 갖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요. 호주에 강의했다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엄마들 수십 명 있어요. 가족들 다 온 애들 남편 다 온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함께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엄마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걸 전혀 모르고 와보지도 않고 이제 그 네이버 카페 이야기만 듣고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건 좀 실례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오늘 갑자기 나를 버린다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갑자기 뭐 이상하게. 레모네이드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 은혜를 입고 제 상처도 치유되고 또 여러분들 안에도 사실 수많은 상처 뭐 이런 게 있을 거라. 이런 것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회복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지식 때문에 우리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면 끊어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형 오고 나니까 내가 그 불안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저처럼 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우리 형이 지가 다니는 교회 오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자리 좁아. 진짜 앉을 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 새로 지으려고 한다니까. 잘 앉을 데 없어요. 저는 물론 함께 살면 제일 좋죠. 겸이 엄마처럼 그래? 좋은 이웃이 되고 함께 살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돕고 여러분들 살다가 어떤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혹시 합니까? 저처럼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그죠? 어떤 말이 나를 살리듯이 살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상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에 내가 살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인간 됐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이에요. 제 삶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 괜히 관심을 가지다가 상처받지 말고
아예 교회 가신 거, 상처받은 것 같으면 교회 가신 거 갖지 말고, 진짜 행복하고 싶거든? 저하고 함께 살면서 우리 교회는 되지만, 그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가 생기면, 그게 괜히 그렇잖아요, 보니까. 꼭 혹시 엄마들 내가 소중한 사랑하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 훨씬 사랑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모를 거라. 여러분들은 이런 뭐 강의 듣고 뭐 수 틀리면 안 오면 되고 뭐. 저는 안 오지는 못하잖아요. 뭐 애들 공개 수업 한다고 안 오고 이러잖아. 나는 뭐 우리 애가 휴가 나와 있어도 난 여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훨씬 사랑해요. 저는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 생각한다니까. 믿어져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더 올리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6년씩 7년씩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6년 7년씩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이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목사님도 가더라고. 자녀 있고 한 번 하면 끝이지 뭐 더 말할 게 있나 이러더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 다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6년 7년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오잖아요. 이 보통 있는 일. 저는 보통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다 동생 갖고 있잖아요. 진짜 함께 살면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고 내가 도울 수 있다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이제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단 전문 잡지에 제 얼굴이 크게 실렸어요. 지나간 교회 신앙이라는 잡지 인터넷 들어가서 지나간 잡지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내 얼굴 이인기 권사님이랑 상대편 얼굴도 크게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예상하던 대로 생겼더라고. 대머리 보고 머리 벗겨지고 말이야. 그 양반은 저 보더니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생겼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날 것 같이 생겼대. 그래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이버 카페에 제가 사고친 게 올라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필요하게 우리 목사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일단 이런 이야기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나 오늘 진짜 심각하게 지금 연구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공부법 이야기하려고 내가 문제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다 들고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레모네이드 때문에 이상한데 레모네이드 녹아가지고 다 새고 있어. 어? 이게 아닌데 아이고. 일단 이야기를 해두고 이 제 뿌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게 컴퓨터 성교에 그거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공개 토론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컴퓨터 성교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컴퓨터 성교가 민망이 들 거라. 그때 제 그 컨트롤 C, 컨트롤 V를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부천에도 한 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지금 함께 다 살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후로 내가 할 일 없어가지고 한 게 우리 아이 키운 거잖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거 하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4살 때부터 4살 때 이제 우리 학교 돌아왔죠. 그 사실은 할 일 없어가지고 내가 한 게 뭐예요? 놀이방 차 오면 데리고 내려가서 차에 실어서 놀이방 보내고. 그럼 아줌마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전부터 뒤에 숨어가지고 놀이방 차 오길 기다렸다가 차 오면 애 띠가락하고 나는 후다다닥 다시 집에 올라가고. 어린이집 다닐 때도 있고 학교 다닐 때도 있고. 그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차 기다렸다가 차에 태운 다음에 언니 커피 한잔 하러 가요 하고. 내보고는 아무도 커피 한잔 하러 가고. 내가 이렇게 외롭게 애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책 읽고요. 호세일지 오고 잠수내 하고 이러면서 독학하는 거 독학.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그렇게 참 할 일이 없어서 절망적으로 진짜 아이를 키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많은 경험이 생겼잖아요. 남들은 그냥 도움을 받고 동네 언니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데 난 할 수 없이 내가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잠수내 활동하고 호세일지 와서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이 경험이 쌓인 거죠.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애라도 잘 키워야지. 우리 마누라한테 미안하니까 우리 마누라 빼빠르게 돈 벌어 노름빚 갚고 뭐 이러는데 내가 다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사교육비라도 좀 부담을 덜어주자 싶고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진짜 할 일 없어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려고 저를 준비시킨 거예요. 잠수님 활동 10년을 하고 있어. 호세오치 10년을 다니고 있어. 내 인생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놀라워. 섬찟해요, 섬찟.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준비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웃는 소리로 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이전에 만난 또는 앞으로 만날 어떤 자녀의 고수보다 더 고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광천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자기 학교 학부모 교육이 다 끝났는데 지금 유명한 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초청을 못했다고 해서 그 학부모 연수 뭐 1년에 10번 하잖아요. 1학기 5번, 2학기 5번 다 끝났는데 이번에 따로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교장선생님이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하는데 무슨 제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그 연수교재 있는 거 아무거나 해석하니까 연수교재 있는 거 다 했으니까 그거 말고요. 강사님만이 할 수 있는 건 뭘 하지? 그 내가 강의 제목을 그러면 행복한 자녀교육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좋대.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아갔더니 이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안 보인대. 행복한 자녀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딱 듣고 얼마나 제목을 강의 주제를 잡으라는 거라. 그 어제 문자가 왔어요. 나는 참 이런 치사한 제목 잡기 싫지만 교장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상위 1%로 가는 초등차들 국화이가 선생님이 확 좋다 하면서 월요일에 교장 결제 받으면 바로 이걸로 하죠. 그 다음 주에 내가 가는데 우리 애 수능 성적하고 다 이제 딱 PPT를 만들어서 성적 인증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고수 만나기 어렵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난 진짜 할 일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 일할 것이 없어서 이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그 절망적인 그 포도원 일꾼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주인 일꾼을 모으는 거라. 그랬더니 오전 내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헤매던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포도원에 취직하잖아요. 그래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준다는 거야. 임금을.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인 거지. 일은 조금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제가 이 오후 늦게 포도원에 온 일꾼처럼 그래. 일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내가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어. 잘 살았던 사람이나 우리 교회 가면요 저처럼 못 살았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형처럼 의사도 있고 법원 부장판사도 있고요 뭐 한의사도 많고요 뭐 교사들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잘 살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만 행복하게 되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근데 저처럼 살았던 사람도 똑같이 한 달란트씩 임금을 준다는 거야.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갖고 싶고 돌려드리고 싶고 이래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뭐 재능이 뭐밖에 없어요. 애 키우고 밖에 없어. 근데 사실 이거 요즘 세상 말하면 재능 기부하는 거죠. 재능 기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저를 위해서 강의를 하러 나와요.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니까 참 고맙기도 한데 사실 제가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점점 행복해져요. 또 저를 좋게 봐주고 함께 살자고 뭐 처음에는 선생님 하다가 나중에는 엇박하고 뭐 나중에 막 먹는 애들도 생기고 나중에 친해지니까 뭐 제 차를 죽일 듯이 막
덤비는 이런 아줌마들도 있어요. 욕도 막 하고 있잖아. 전화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잭하면서 네 강의할 때 내 써먹은 잭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소원은요, 좋은 이웃이 많아지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처럼 제 강의 듣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 아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키웠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돕고 싶어서 제가 공부 이야기도 하는 거죠. 어떤은 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행복 이야기만 해야지 왜 공부 이야기는 왜 하는 걸까? 맞는 말이에요. 한 입으로 두 이야기 하기 어렵거든.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니까. 애한테 공부해, 똑바로 앉아, 손 씻어,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애기 사랑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절대로 안 돼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어요. 참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조절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건요, 어머니들 안에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도,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죠? 왜? 오랜 관계를 통해서 아빠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거든. 이 신뢰가 생기고 난 후에는 똑바로 앉아라,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이게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거든. 근데 아직 어릴 때 내가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해라, 손 씻어라, 양치해라, 이런 이야기만 하면요, 이건 전부 엄마의 잔소리거든. 이 중요한 건 사실 그래서 먼저는 소통이죠, 소통. 제가 그래서 2년 커리큘럼을 지금 가지고 돌리는데 항상 한 학기는 뭐예요? 소통 또는 행복, 이 주제로 해요.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학기 뭐예요? 국영수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먼저 소통이 중요하니까 공부 이야기 할 때도 내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몇 주에 한 번씩 꼭 하죠. 애한테 먼저 신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애한테 먹히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 우리 아들은 그래요.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학점이 2.3인가 뭐 됐어요. F도 있고.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홍대 카페로 돌아다니고 뭐 클럽 다니고. 근데 내가 애한테 네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정신 못 차린 놈아,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틀 전인가 카톡으로, 우리 가족 채팅방에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왔다니까. 학점 4점을 받은 성적표 인증샷 3.98인가. 나는 우리 애는 영 뭐 서울에 뭐 명문 외고 출신자들 밀려가지고 맨날 2점 대에서 헤맬 줄 알았어. 근데 애가 딱 전역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지가 마음을 딱 먹고 성실하게 하니까, 우와, 저는 학교에 한 번도 이런 학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2점대를 끼었거든요. 맨날 뭐 화이트 던지고 대모하고 총장실 점거하고 뭐 매일신문사 점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애들이 한다니까. 포텐이 터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먼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가 받아들인 어떤 가치를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자기 하나님이죠. 돈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게 자기 가치가 됐어. 이건 돈이 하나님이다.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맘모니즘, 맘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가. 맘몬은 물신이라고 그러죠. 물질을 신처럼 숭상하는 경향, 이걸 보고 철학에서는 맘모니즘 이렇게 불러요. 그 맘몬이 자기 하나님이지. 그렇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어떤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히랍 철학이 만들어낸 거라. 히랍의 이원론이 만들어낸 거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절대적 존재가 있다, 이걸 보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절대적 타자라고 불러요. 절대적 타자가 어디 우주공간 어디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건 히랍 철학이지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신은 뭔가 하면 자기를, 오늘 자기를 자기 되게 한 그 존재, 이게 신이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신약성경의 대부분 쓴 바울이 한 사람은 항상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는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가 따랐던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오늘 자기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신을 보고 유일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 신이 자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왜 유일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인생이 이집트에서 애국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죠. 포로가 돼가지고 절망적이잖아요. 자기들을 그 절망적 상황에서 구출해낸 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다 이거예요. 신이 진짜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신이 있어요. 바알신, 아스라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자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한 신은 여호와라는 신이 유일하다 이거예요. 우리 명예기는 자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키운 아빠는 세상에 수많은 아빠들이 있지만 김상도라는 아빠가 유일하다 이거잖아요. 이게 유일한 아빠예요. 저는 이 말이 틀렸어요? 맞죠? 우리 명예에게는 저는 유일한 아빠예요. 지난주에 우리 명예가 울면서 카톡을 보내왔어요. 무장탄핵한 임병장이 마지막으로 포위돼가지고 울면서 아빠하고 통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게 언론에 보도됐어. 네이버 뉴스를 보고 명예가 바로 카톡이 왔어요. 그 임병장이 울면서 아빠하고 통화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탔어 이렇게. 근데 나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는지 몰라. 임병장이 바로 자기 같대. 우리가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저는 명예에게 유일한 아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번에 탈행병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 우리 애 같으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겠노 싶어. 물론 피해자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가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렇겠나. 아이고 내가 쫓아가고 싶어요. 내가 쫓아가서 그만한테 한마디 하고 싶더라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면 이랬겠노.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그 애 아빠가 이 천마디를 이거 하고 싶었어. 근데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아빠는 야 아빠 억장 무너진다 그만해라. 이제 포위대가 갈 길이 없다. 그만하자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애가 안 나간다. 난 나가면 사형이잖아. 하면서. 내가 갔으면요 사형 안 나간다고 내가 설득했을 거예요. 사형은 현대적인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니라서 세계 각국이 다 사형 폐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형제도 존속하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거의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은도 받아도 무기징역이죠. 살아있으면 되잖아. 사회라는 감옥 안에 살아있으나 감옥에 갇혀있으나 어딘지 갇혀있어도 그날은 거기서도 다 의미있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니까. 군대 가면요 다 탈행해야 되잖아. 근데 탈행하는 거 다 산다니까. 거기 가면 나름대로요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짬밥 먹는 재미도 있고. 사회에 비교하면 절망적이지만 거기서도 그래도 살 수 있다니까. 감옥 있는 사람들 어떤지 알아요? 감옥에서 재밌다니까. 내가 감옥 갔다 온 우리 형들 이야기 여기서 잠깐 했죠. 거기서 재소자 마라톤 한다 하잖아요. 그거 연습한다고 있잖아. 맨날 점심시간 되면 마라톤 하고.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재밌게 논다니까. 일단 살아있어야죠. 근데 제발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 하고 싶더라. 서울에서 남한산성 가면 되지 뭐. 육군교도소 남한산성에 있거든. 그래?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 다른 말이 그 아이에 들어오면 그래? 비록 그런 제한된 공간이 있지만 거기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래? 그 절망 너머에 다른 희망이 가까이 있어요. 알아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죠. 안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절망이 가까이 있으면 희망도 가까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아이 성이 안 차잖아. 그죠? 기다려보라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들 놀랍게 기쁘게 할 수 있어. 혹시 축구 잘해가지고 뭐 영국 갈 수도 있고. 웃을 일이 아니야. 어떤 일이 벌릴지 어떻게 알아요?
제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다니까?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저를 얼마나 좋아해요. 아, 내가 진짜 입에 담기 민망한 어떤 엄마들은요, 저한테 진짜 제가 강의 듣다 보면요, 무엇을 만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만나게 돼요. 표면적으로 저를 만나지만 사실은 이면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만나요. 그럼 어떤 엄마들은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선생님이 너무 잘생겨서 잠 못 자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만족되니까 결핍이 채워지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제 강의 듣고 잠 못 자는 엄마들만 불면증이 몇 개월씩 시달리는 엄마들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불면증이 시달리면서 내가 왜 이런가 하고 걱정하는 엄마들이 있으면 안심하시라고. 저는 이런 엄마들 많이 봤거든, 진짜. 몇 달, 경희 엄마들 저를 만나서 6개월, 1년을 불면증이 시달렸어요. 또 저는 차 태워 다니는 나경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출고서 웨딩부페 하는. 그 엄마도 몇 개월을 불면증이 시달렸다. 이게 뭔지 알아요? 뭘 만나는 경험이에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게 있던 모든 결핍이 사라져요. 저는 명백하게 제가 우리 스승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내 모든 결핍이 사라졌어요. 그냥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더라니까.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빌 게이츠가 진짜 부자인 이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자산을 가장 많이 도네이트 하기 때문이라죠. 기부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무슨 자선 재단을 설립하고 워렌 버핏이 거기다 자기 재산을 기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딱 $10,000만 유전한대. $10,000, 우리는 뭐 엄청난 돈이죠. 100억 달러인가, 100억 원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진 건 수십조 원, 몇천조 원인데 그 중에 딱 그것만 자식들이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기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예요? 나눠줄 것이 많아서. 우리 형이 부자인 줄 알죠? 물리적으로 우리 형이 저보다 훨씬 부자예요. 자, 나눠줄 것이 누가 많은가는 좀 다른 문제야. 우리 형도 물론 지대로 나눌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나눠줄 것은요 그 거꾸로인지도 몰랐어. 내 동생이 나눌 것이 제일 많아요. 내 동생이 학번만 좀 되면 내 진짜 초대가 특강 세우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보통 이제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좋아하니까 특강하면 감사는 내 동생이 제일 넘쳐요. 내 동생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따라서 초등학교를 전전하다가 겨우 졸업했어.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때문에 내 동생은요 애기 때 배가 이만큼 나왔어. 이게 무슨 병이야? 고창병인가? 그 키도 제일 안 컸죠. 우리 형이 제일 잘 먹어가지고 키가 제일 크고 177. 그 밑으로 갈수록 키가 작아. 못 먹어가지고. 진짜예요. 국수 끓여서 맨날 먹었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서 라면 한 박스씩 이렇게 기증했고 우리한테 불우이웃 먹는다고. 그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씩 주고. 그럼 국수 끓이면 항상 거기다 라면을 쪼개 넣어가지고 끓이잖아. 그럼 우리 형제들 서로 라면 끓이려고 있잖아요. 라면이 꼬들꼬들하고 맛있거든. 그럼 우리 형이 맨날 우리 집 앞고 있잖아요. 라면 너무 많이 가서. 그리고 내 동생은 중학교 못 갔죠. 고등학교 못 갔죠. 겨우 검정고시 했어요. 전태일 열사가 다녔던 저 비산동에 있는 청옥고등국민학교라고. 그 고등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 중학교 검정고시 겨우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맨날 만원방에서 살고 막. 내 동생 행방불명 되면 전부 만원방이야. 어디 일하잖아요. 돈 딱 벌죠. 그러면 사라져. 돈을 쓰고 싶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다 쓰면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취직하고 또 돈 벌면 사라져.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럼 엄마 걱정하죠. 그럼 제가 온 동네 만화방 다 뒤져. 그럼 만화방 어디 한 구석에 짱 박혀있다니까. 또 얼마나 그 친화력이 좋은지 전화 형하고 달라가지고 만화방 주인하고 진짜 잘 사귀어. 그러니까 외상도 많이 따라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하면, 그죠? 이상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 눈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 때문에 사실 엄마들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만 생각하지 말니까 20년이 저를 생각하고 다 버리듯이 버리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혹시 아이들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물론 여기 잘하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오늘은 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법 이야기를 한 하려고 내가 독한 마음 먹고 왔는데 뭐 우야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레모네이드 때문에 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쓸데없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관심 갖지 말고 관심 갖다가 또 뭐 삐지지 말고 실종하니까 안 삐질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대한 관심 끄고 그냥 여기만 나와 여기만. 그 강의 잘 듣다 보면 혹시 무슨 계획이 일어날지 압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잘 자라게 돼요.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함께 사는 애들 다 잘 자라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죠. 아이들이 정말 자존감 높이 자라고 있는 수많은 모델들이 있고 지난주에 왔던 그 꼬마 이야기 했죠. 얘는요 태어났을 때 얼굴에 몽고반점이 시퍼렇게 눈 주위에 다 있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왔던 그 엄마가 15일 동안 밥을 안 먹었대. 너무 절망적이라. 아기를 낳았는데 여자아이가 오른쪽 눈에 시퍼런 이 두껍고 시퍼런 이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기 유아기 때 서울에 다니면서 계속 수술했어. 그래가지고 이 단점을 다 제거하고 엉덩이 살을 띄가지고 여기다 이식하고 지금도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계속 치료하고 있어요. 레이저 치료하고. 얘가 근데 꿈이 앵커라. 가까이서 보면 여기 시퍼렇거든 아직도. 많이 완화되고 화장으로 커버하고 이런데도 그 이 엄마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조사된 네이버 이 엄마 얘기하라. 네이버에서 막 검색하고 반복으로 3년을 했다니까 3년. 그리고 사람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이러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딱 나오더라고. 이 생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 가면 남편이 가락한다니까. 교회 안 가면 집에서 사고 치거든. 성질대로 하고 막 잡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상한 어디 교회 간다고 가더니 애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 대학이랑 이제 딸내미가 엄마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 애가 좌절하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방송반 하면서 늘 앵커 연습하고 예, 앵커로서 뉴스 리포팅 하는 거 그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그 뭐지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 수시 모집에 냈잖아. 그걸 합격했어요. 수시로. 놀라운 문제입니다. 절대 기죽지 않고. 지금도 치료받으면서 꿈을 앵커. 나중에 혹시 얘가 커가지고 텔레비전 나올지도 몰라. 하다못해 뭐 날씨 예보하는 데라도 나오겠지. 이렇게 자라면 되잖아요. 자기 꿈을 잃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죠. 그러려면 이제 어린 시기에 좀 우리가 먼저 엄마들이 어떤 마음을 그죠? 가져야 돼요. 마음은 창조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면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다 알죠? 남편이 내한테 좋은 말 하면 내게 좋은 마음이 창조되죠. 거기다가 싸가지 없는 말 하면 갑자기 그 좋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창조란 이런 거예요. 창조를 저 객관적인 세계의 창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마음을 창조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스스로 만나서 내가 다시 창조됐잖아요. 전에 그 마음이 내게 없어요. 그래? 어떤 말을 계속 들으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져. 내가 소중해지고. 그죠? 자기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창조돼요. 창조된 후에 아이들한테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수학 공부 굉장히 중요한데 방촌초등학교 이 아줌마가 그래 제목은 상위 1%로 가는 초등 자녀교육법을 하고 내용에는 수학을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왜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애가 수학을 못해. 그 사실 대학 가려면 수학이 제일 중요하거든. 이 강의 나중에
내가 방청에 가서 이야기하고 올리면 한번 들어봐요. 우리 겸이 뭐 동영상을 올릴 거야. 그죠? 그 수학 공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수학 때문에 오히려 애들 공부를 어렵게 돼요. 엄마들 이 마음 없이 수학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다 조져놓고 난 다음에 이어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오는 게 좋아. 3학년 밑에. 3학년 넘어가고 오면 좀, 엄마들 특별한 정신교육이 필요하고. 3학년 밑에 오는 게 좋아. 3학년 밑에. 엄마들이 뭐 개입해가 조지기 전에. 진짜예요. 대부분 이 마인드 없이 수학을 애들하고 하기 때문에 조진다니까. 애들 기 다 죽여놓고 뭐. 그런 경우에는 좀 쉬어야 된다 했죠. 하여튼 내가 엉뚱한 이야기 죄송한데 이 수학 공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진짜 솔직한 말로요. 제가 오늘 준비 많이 해가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원래 종강은요 7월 셋째 주에 하기로 하고 그럼 2주 남았죠? 맞나? 2주 남았죠? 2주 동안 한 주는 그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수학 습관을 잡은 후에 그죠? 좀 잘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수학 공부 습관에 잡힌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문제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체계적 수학 노트를 어떻게 만들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이런 걸 할 텐데 엄마들 미리 예습 좀 하고 오세요. 자, 생명을 살리는 수학 보면 108페이지. 이 책 읽어봐요? 다 읽어봐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수학 보면 어딘가 하면 아니다 114쪽 질서 있게 생각하라. 그 단원을 꼭 읽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엄마도 꼭 알아야 할 수학 공부법. 여기는 어딘가 하면 챕터 3 8장 106페이지. 그러니까 큰 챕터 3이죠. 초등학교 수학 속도보다 깊이를 노려라. 자,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 서울교대 이 수학교육과 이 7차 교육과정 수학교과서 편찬위원장 하신 배정수 교수가 쓴 이 책하고 이거 학원 원장이 쓴 이 책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헝가리의 유명한 수학자 폴리아라는 사람이 세계 수학 대회에서 발표한 수학교육 방법, 우리 전 세계 수학 그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수학 교육 방법이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소화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해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2주 동안 할 테니까 이 책을 꼭 잊지 말고 제대로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야 뭐 제 말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지니까.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